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70페이지 콘크리트의 시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시공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비빔을 해서 콘크리트 그 탓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콘크리트 탓을 하기 위해서 비비기를 하겠죠. 자, 비비기를 해서 우리가 탓을 하게 될 겁니다. 보통 비비기, 보통 비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적정 시간 비비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시간 비빔을 함으로써 보통 시공 연도를 좋게 해줍니다. 비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원할 때 이제 탓을 할 때까지 종료 시간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탓을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할 겁니다. 탓을 개념이 자 부어넣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부어넣기. 자 부어넣기를 할 때 비비기로부터 시간 제한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70페이지 2번에 보시면 나옵니다. 비비기로부터 이제 타설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온도가 25도씨 이상일 때는 우리가 90분이 되겠죠. 90분. 자, 1.5시간 이내에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5도씨 자 미만이 됐을 때는 바로 120분 2시간 이내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죠. 콘크리트는 물로 이제 비볐을 때 물하고 이제 이거죠. 시멘트의 석회 성분이 수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응결 경화가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시멘트하고 이제 물하고의 반응에서 응결이 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되면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콘크리트를 탓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런데 이제 이 탓을 할 때 부어넣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의거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바로 시공 계획서에 따라서 하시면 돼. 원칙은 시공 계획서에 따라서 그래서 나중에 콘크리트 이어붙기에서 발생하는 줄눈을 그래서 시공 줄눈 또는 시공 이염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 계획서에 따라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우리가 탓을 해야 됩니다. 시공 계획서에 따라서 부어넣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어넣을 때 철근 배치나 이런 거푸집 있죠. 이런 것에 변형인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공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어넣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알아두실 것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는 수직으로 부어 탓을 하는 형태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푸집 내부에서 행방향 이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행방을 이동시킬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동 다짐을 하거나 해서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 알아두시고 그리고 연속 탓을 한 구간 내에서는 연속 탓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연속 탓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휴식 시간이나 이런 장비 고장으로 해서 연속 탓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 보시면 71페이지 8번에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연속 탓을 해야 되는데 휴식 시간이라든지 휴식 시간이나 이런 장비 고장으로 인해서 장비 고장 등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갖다가 연속해서 탓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어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콜드 조인트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드 조인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콜드 조인트라는 것은 휴식 시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콘크리트를 연속 탓을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콘크리트가 일치화가 저해돼서 생기는 조인트를 콜드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콜드 조인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이지?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을 우리가 두고 있는 겁니다. 시간 간격 개념.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비비고 나서 탓을 종료 시까지 시간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용이치 시간 간격은 자 25도씨 초과될 때 자, 그것이 2시간 120분이 되죠. 그리고 25도씨 이하가 될 때 바로 2.5시간 150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 깊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이제 부어 넣으면서 다지기를 해야 돼요. 자, 밀실한 콘크리트를 제작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지 않으면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 강도도 부족해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밀실하게 콘크리트 탓을 하지 않으면 콘크리트 자중에서 안밀로 치마균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지기를 하게 되면 탓을 하고 나서 이제 탓을 하면서 다지기를 하게 됩니다. 다지기. 이 다지기를 하게 되는데 이 다지기는 일반적으로 저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그 2번에 보시면 해놨죠. 콘크리트 자 72페이지 보면 콘크리트 탓을 짓고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의 철검이 매설물 등의 주위에 그 부직 구석이 잘 채워져서 밀실한 콘크리트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지기를 한다 해놨죠. 그래서 이 다지기의 목적 개념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짐으로써 이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줘야 되죠. 밀실한 콘크리트. 이 밀실한 콘크리트를 갖다가 제작을 해줌으로써 이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자 강도, 콘크리트의 강도가 증가되겠죠. 압축 강도도 증가되지만 철근과의 이 부착 강도도 증가를 가져요. 부착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밀실한 콘크리트를 제작을 해줌으로써 이런 치마균열 방지 개념상도 자, 이런 다지기를 충분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지기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째, 보통 원칙은 내부 진동기 사용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칙은 내부 진동기. 콘크리트의 내부에 꽂아서 진동을 준다고 해서 내부 진동기 생긴 형상에서는 우리가 봉형 진동기라고 칭합니다. 봉형 진동기. 그래서 이거 사용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벽체 두께가 너무 얇기 때문에 이런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부 진동기를 그러면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사용 시 첫째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 연직 사용을 합니다. 연직. 자, 연직은 수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직으로 찔러 넣어서 이제 연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연직으로 찔러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간격은 일반적으로 0.5m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삽입 간격은 찔러는 이 삽입 간격은 0.5m 이하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정 시간 진동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D것에 나왔죠. 한계소다 진동 시간이 시멘트 풀이, 시멘트 풀은 시멘트 페이스트라고도 칭하죠. 시멘트하고 물하고만 반죽해 놓은 것이 시멘트 풀, 시멘트 페이스트입니다.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 적정해져요. 자, 그것이 바로 적정 시간입니다. 적정 시간 우리가 진동을 주라는 거죠. 진동 다짐을 해주자는 겁니다.
보통 장시간 진동 다짐은 재료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장시간 진동 다짐은 안 좋습니다. 장시간 진동을 주었을 때는 재료 분리 현상이 생깁니다. 재료 분리 현상이 생김으로써 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 시간 진동 다짐함으로써 콘크리트의 강도 증가나 이런 부착 강도 증가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진동 다짐은 좋지 않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진동을 구해주죠. 그 6번에 보시면 재진동 개념이 나와요. 재진동은 보통 저거죠. 치마 콘크리트 이제 치마가 될 때 재진동을 하는 겁니다. 재진동. 그래서 이제 재진동을 할 때는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보통 응결을 시작하는 것을 초결이라고, 응결이 끝나는 지점을 총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재진동을 하게 됩니다. 재진동은 바로 저것 때문에 하는 거죠. 치마 균열 방지 목적으로, 이런 치마 균열을 줄이기 위해서 방지 목적으로 재진동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이제 이 타설을 할 때, 치마 균열 방지상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VH 분리 타설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VH 분리 타설. VH 분리 타설은 수직 부재를 먼저 타설하고 수평 부재를 나중에 타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 부재 기둥이나 벽과 같은 수직 부재를 먼저 타설을 하는 겁니다. 먼저 타설을 하고 치마가 안정화되면 그때 나중에 수평 부재를 나중에 타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타설하는 것을 VH 분리 타설, 수평 부재를 타설을 하는 거예요. 치마가 안정화되고 나서 이것을 VH 분리 타설이라고 칭합니다.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3페이지 보면 이염이 나오죠. 시공이염. 자, 이겁니다. 오늘 이제 시공 계획에 의해서 오늘 콘크리트를 다 타설하고 나서 이제 내일에 콘크리트 타설하거나 또는 뭐 일주일 있다 콘크리트 타설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시공이염을 하는 거죠. 시공이염. 그래서 이제 시공이염이 생깁니다. 뭐 시공이염을 시공줄눈이라고 합니다. 시공계획서에 의해서 콘크리트 이어붙기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시공이염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시공이염 부분은 콘크리트 이어붙기 위치입니다. 콘크리트 이어붙기 위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위치. 그러면 시공계획에 이 위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1번에 해놨으면 시공이염은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서 하고 그리고 압축력이 작용되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는 첫 번째 이 개념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수평 부재. 수평 부재가 무엇이 있습니까? 보나 슬래브 개념이 있죠. 보나 슬래브. 이것이 수평 부재입니다. 그러면 수평 부재는 전단력이 적은 곳에서 하라는 겁니다. 수평 부재는 그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전단력이 작용이 되죠. 그래서 전단력이 적은 곳에서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전단력이 적은 곳. 그러면 보아 슬래브는 그럼 전단력이 적은 곳이 보통 보의 중앙부가 되겠죠. 중앙부, 센터 중앙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수직 부재를 예를 들어서 보의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이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가 자, 보의 개념이죠. 그러면 이어붙기 위치는 뭐 실제는 뭐 중강에서 이어붙는 경우는 잘 없죠. 뭐 이론상입니다. 그리고 전단이 작은 위치니까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이게 센터 중앙부죠. 그래서 보통 이걸 경관이라고 하죠. 경관 또는 뭐 스판이라고 합니다. 스팬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관의 중앙부 부분이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여기죠. 그래서 전단력 제로가 되는 지점이 센터 중앙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의 보통 중앙부에 수직으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수직. 이음 단면은 수직으로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둬야지만 이음 단면이 최소화되죠. 자, 이렇게 경사로 두게 되면 단면이 커지잖아요. 그럼 보통 이음이라는 것은 장점이 아닌 단점이죠. 그래서 단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경관의 중앙부, 그래서 보나 슬래브는 경관 스팬의 중앙부, 경관은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죠. 그래서 그 중앙부에 수직으로 이렇게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의 직각이라 했죠. 그러면 자, 이겁니다. 수직 부재들. 자, 수직 부재하고 그러면 수직 부재는 기둥하고 벽체가 수직 부재가 되겠죠. 벽체의 개념이 수직 부재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치도 힘의 전달을 무엇으로 한다? 압축력으로 전달하죠. 그래서 이 수직 부재 기둥이나 벽체하고 아치 부재는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에 작용하는 방향의 직각이죠. 작용하는 방향의 직각으로 하는 겁니다. 방향의 직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치축의 직각으로 하는 거죠. 아치축의 직각으로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직 부재인 기둥이나 벽체의 경우있죠. 기둥이나 벽체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 연결하는 수평 부재인 보가 있다. 그러면 수직 부재가 콘크리트 타설해 오면 이렇게 타설해 오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기둥이 이래서 기둥 이렇게 차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슬래브 상면이 있죠. 바닥판 상면에 수평으로 이렇게 두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타설할 때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력이 그러면 이 기둥은 압축력이 작용하잖아요. 압축력이 이 축 방향으로 작용되니까 그거에 뭐다? 직각이니까 수평으로 두는 거예요. 바닥면 상면에 수평으로 이렇게 이음 단면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정확히 이해를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공이음은 시공 계획서에 따라서 콘크리트 이어붙기 함으로써 연결이 다 된 콘크리트에 이어붙기 함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시공이음, 시공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죠. 다음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 이음면은 거칠게 해주는 게 좋죠. 그게 거칠해야지만 어떻습니까? 부착력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콘크리트 이어붙기 전에 이 이음면은 거칠고, 근데 저런 거 레이턴스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레이턴스는 이물질이죠. 이런 것이 있게 되면 부착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레이턴스 이런 걸 제거하고 그리고 물을 축여줘서 충분히 흡수시키고 나서 콘크리트 타설을 보통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이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두시면서 74페이지 보시면 4번에 바닥틀과 벽체로 일체로 된 기둥이죠.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이나 또는 벽의 시공이음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정의 내려놨죠. 그래서 바닥틀 일체된 기둥이나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분 부분에서 우리가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것은 헌치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탓을 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벽이고 얘가 슬래브다 이겁니다. 그러면 헌치라는 것은 자, 수직부재하고 수평부재가 자, 맞닿는 부분에 전단력 보강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강해 준 부분이 헌치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강해 준 게 헌치입니다. 이 헌치는 기둥이나 복 또는 벽체나 바닥들이 만났을 때 전단력 보강 목적으로 삼각형으로 보강해 준 거예요. 전단력 보강이나 아니면 강성정대를 위해서 강성정대를 목적으로 삼각형으로 보강해 주는 것이 헌치인데, 그래서 헌치는 알아두실 것이 바닥틀과 연속 탓을 해야 됩니다. 바닥틀과 연속해서 탓을 하는 것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바닥틀 시공이염은 자, 어디서 해주면 된다? 뭐 바닥이나 뭐 보나 똑같죠. 슬래브나. 자, 경관의 중앙부 부근에 두는 것은 중앙부가 무엇이다? 전단력이 최소는 제로가 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관 중에 작은 보가 교차할 때 뭐 작은 보는 저거죠. 큰 보하고 큰 보를 연결해 주는 보를 우리가 작은 보라고 칭하죠. 뭐 지금 현재 이렇게 기둥이 있었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존재하다. 그러면 기둥이 있을 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자, 이거죠. 보가 큰 보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큰 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큰 보가 있고 이때 자, 큰 보하고 큰 보를 연결해 주는 보를 우리가 작은 보라고 칭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작은 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상은 경관의 중앙부 부분에서 하는 게 원칙이죠. 이렇게 중앙부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자, 작은 보하고 큰 보의 접합부가 여기가 되니까 접합부를 피해서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보 납이 2배 떨어진 위치, 여기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2배 떨어진 위치, 여기에서 이어붙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접합부를 피해서 이어붙기를 해주자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에 아치 시공이염은 축의 직각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7번에 신축이염. 자, 신축이염은 다른 개념이 아닌 사람의 관절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신축이염은 사람의 관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이제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뭐 여러분들 뭐 디귿자 건물이나 뭐 아니면 저런 거 있죠. 날개 달린 건물이나 뭐 일부 정축한다든지 있죠. 또는 긴 건물. 사람도 이제 다 팔다리 기니까 중간에 신축이염도죠. 50에서 60m 넘는 긴 건물이나 이런데 신축이염을 우리가 두게 되는 겁니다. 신축이염은 앞으로 자, 관절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관절 부분이 신축이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축이염적인 측면에서 자, 알아두실 거는 자, 이거죠. 기억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쪽 구조물 혹은 부재에 구속되지 않는 구조다. 그럼 여러분들 관절이 구속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걸 연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특수 콘크리트 파트를 보도록 합니다. 특수 콘크리트. 자, 이 특수 콘크리트 파트는 15회까지는 개별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종합문제 지문적으로 한두 줄 나오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 특성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중 콘크리트가 먼저 나오죠. 더울 때 지는 서중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의 경우는 현재까지 시험 지문에 언급된 것은 그 서중 콘크리트의 정의입니다. 1번 가지고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기온. 하루 평균 기온이 25도씨 초과입니다.
자, 뭐 시방서 바뀌어도 뭐 말만 조금씩 바뀝니다. 일평균 기온이라 했다. 지금 하루 평균 기온을 바꿔. 25도씨 초과될 때,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가 서중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러면 서중 콘크리트 되면 안 그래도 온도도 높은데 내부에서의 온도하고 이런 온도가 많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온도 차이에서 온도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조 수축이 심하니까 건조 수축엔 균열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뭐 단위 수량이나 단위 시멘트량을 많이 써서는 안 돼요. 많이 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하고 시멘트하고 수화 반응에서 수화열이 생기겠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수화열에는 온도 균열 같은 것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작게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규정이 안 나온다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게, 작게, 낮게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에 보시면 자, 배합 온도도 어떻게 낮게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자, 5번에 공기 재료 온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6번에 타설할 온도는 35도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중 콘크리트. 자, 이제 추울 때 치는 콘크리트가 한중이죠. 그래서 한중은 뭐 14회 때 개별적인 문제로 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14회의 경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14회 때 어떤 개념 가져오는가 하면, 자, 보통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온도를 올려줘야지만 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가열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재료를 가열할 때 물이나 골재는 가열해도 됩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라도 이 시멘트를 가열해서는 안 돼요. 시멘트가 결합제인데 가열해서 이상 반응이 생기면 강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시멘트는 가열을 안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자, 한중 콘크리트의 기준은 하루 평균 기온, 얘는 25도씨였죠. 25도씨 초과될 때 되는 콘크리트고, 한중은 추울 때 치는 콘크리트니까 하루 평균 기온이 4도씨죠. 4도씨 이하. 4도씨 이하에 치는 콘크리트를 우리가 한중 콘크리트 이렇게 칭합니다. 한중 콘크리트.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항상 뭐 단위 수량이든 단위 시멘트량이든 뭐 장골재 유리든 뭐든 최대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돼도 적게, 작게, 낮게 쓴다는 점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결합제비는 뭐 최대치만 정하고 있죠. 보통 콘크리트 내구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물시멘 최대치가 60%만 정하고, 뭐 거기 상해에서 이제 시험에서 이제 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어떠한 경우도 시멘트는 가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사가 나오죠. 그러면 경량골재는 좀 하산 자갈 같은 부석이죠. 경석이라고. 일본에서 보통 가벼운 경석이라고 하죠. 자, 경량골재를 갖다가 사용해서 만든 경량골재 콘크리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량골재 경량골재는 일반적으로 이제 구멍이 많이 나 있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 그칩니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거죠. 공기량을 증가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8번에 보시면 공기량은 경량골재는 그 8번에 보면 공기량이 5.5, 보통 콘크리트가 4.5잖아요. 그래서 얘는 공기량이 5.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죠. 1.5%를 가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1% 더 크게 쓰라는 겁니다.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기 연행을 하는 게 기본 원칙, 모든 콘크리트는.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고강도 콘크리트만 공기 연행을 안 하는 겁니다. 4번에 나오는 고강도는 강도가 커야 되죠. 고강도 콘크리트, 이거는
공기 연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자, 5번에 나오죠. 고강도 콘크리트의 5번에 보시면 자, 이렇게 했죠. 기상 변화가 심하거나 또는 동결 융의 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고강도가 유일하게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는 건 고강도만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공기 연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으로 잡고 있는 것은 고강도고 나머지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을 한다는 점을 꼭 공기 연행 콘크리트가 원칙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뭐든지 작게 적게 간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고강도 콘크리트는 기준을 좀 설정을 해 놓으셔야 고강도 콘크리트는 무슨 콘크리트를 고강도라고 하겠네요.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는 자, 보통 골재나 중량 골재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이나 중량 골재를 사용했을 때는 강도 기준이 40메가파스칼 이상이 기준이 되죠. 40메가파스칼 이상을 고강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경량 골재를 사용했을 때는 27메가파스칼 이상을 고강도로 보고 있다는 점을 구분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 고강도 콘크리트는 일반적인 늘어난 성질은 떨어지죠. 연성은 떨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는 치성 파괴 성향을 띱니다. 치성. 자, 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치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치성 파괴 성향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치성 파괴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보다 내화성은 떨어진다. 하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떨어진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강도 콘크리트가 보통 요새 아파트가 고층화되다 보니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앞으로 나오는 것 전부 다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게 작게 가주시면 된다. 그래서 다 외우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위 시멘트량이든 단위 수량이든 장골재율이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게 작게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측면 우리가 지금 폭렬이랑이 나오죠. 77페이지 폭렬. 자, 보통 이제 콘크리트에는 석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재에 의해서 그 석기가 수증기로 변하는데, 콘크리트 고강도 단위 면적당 밀실하다 보니까 이 수증기가 밖으로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인장 강도보다 콘크리트의 그 내부의 수증기압이 커지면 한 번에 터지면서 이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거죠. 폭발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폭렬이라고 합니다. 폭렬. 알아두시고,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는 이 폭렬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자,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5번에 프리팩트. 자,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보통 일반적인 콘크리트는 어떻게 위로 부어 넣잖아요. 그러면 보통 타설할 콘크리트 타설을 이제 기초 타설하고 지하층 타설하고 1층, 2층 위에서 타설 계속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데 보통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울 때 이 프리팩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몇 층의 기둥이 훼손됐습니다. 그러면 기둥에 새로 철근을 배건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어야 되는데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못 부어 넣겠죠. 그러면 그 부집 내부에 굵은 골재 자갈만 채워 놓고요. 이제 그 부집을 다 닫는 겁니다. 다 닫고 일정 부분만 이제
모르타르 파이프로 이제 주입할 그 부분만 남겨놓고 모두 그 부집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파이프로 특수 모르타르 강제로 주입해서 만드는 콘크리트가 프리팩트 콘크리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 타설이 얻은 구조체 보수 공사라든지 뭐 수중의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럴 때 보통 콘크리트 타설이 없죠. 이럴 때 프리팩트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밀성도 크고 이 콘크리트는 균열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수밀성도 크고 염료에 대한 저항성이 커요. 그래서 내구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량 같은 데 있죠. 이제 바다에 다리 놓을 때 이럴 때 프리팩트 콘크리트 등들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 콘크리트는 A제 공기 연행제를 넣어준 콘크리트가 A 콘크리트죠. 뭐 A제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자, 보통 지금 현재 이제 자갈을 보통 깬 자갈, 암석을 파쇄해서 만든 자갈인 깬 자갈을 콘크리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깬 자갈은 좀 거칩니다. 거칠다 보니까 시공 연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시공 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물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단위 수량은 줄이면서도 시공 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A제 공기 연행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뭐 A제를 사용하게 되면 단위 수량 물의 사용량을 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거죠. 이제 블리딩 이런 걸 줄일 수가 있는 거죠. A 콘크리트 사용하면 이 블리딩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물을 적게 씀으로써 자, 이런 동결 융에 대한 저항성도 증대가 되고 물을 적게 쓰니까 건조수증 균열도 덜 생기겠죠. 그러므로써 콘크리트의 수밀성도 증대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그죠. 시공연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철근 주변에 미세 기포가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러므로써 철근과 콘크리트 간의 부착 강도가 떨어뜨리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량이 많게 되면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정 공기량 형태를 써야 돼요.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는 4.5% 전후 플러스 1.5%가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강도는 3.5%였죠. 더 낮아야 된다는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보통 저거죠. 교량 같은 데 많이 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교량에는 자, 무엇입니까? 차가 다니기 때문에 자, 이 교량은 자, 수평 부재가 힘을 가하니까 교량에 땀부터 휘겠죠? 힘이 받는 부재 미리 콘크리트 압축에 응력 스트레스를 주어서 그 힘 강도, 인장 강도를 증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뭐 시험에 많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서 이 7번의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그래서 프리스트레스 PSC라고 합니다. PSC 보통 약자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약자 PSC PS 콘크리트는 일반 RC, 보통 철근 콘크리트를 RC라고 해요. RC. 이게 보통 철근 콘크리트가 RC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RC라고 해요. RC. 그래서 이제 이 RC보다 이 PSC,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자, 이런 내화성이 좀 떨어져요. 강도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화성적인 측면이 떨어진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일반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피아노선이란 PC 강선을 사용해요. PC 강선. 일반 철근보다 5배의 강도가 큰 피아노선을 보통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자,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이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를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79페이지 보면 8번에 메스 콘크리트가 나오는데 메스. 자, 메스 콘크리트는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메스 콘크리트 이렇게 칭하죠. 단면이
큰 콘크리트가 매스 콘크리트다. 그 기준은 해놨죠. 자, 넓은 평판 구조의 경우는 두께가 0.8m 이상이 돼.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의 온통 기초가 이 0.8m 이상 되는 평판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하단이 구속된 벽체. 그러면 온통 기초에서 구속이 돼서 벽체가 위로 올라오죠. 그럼 아파트 지금 현재 전단벽 내력벽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0.5m 이상일 때 매스 콘크리트라고 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매스 콘크리트에서는 단면이 크다 보니까 수화열이한 온도 균열이 잘 발생하는 거예요. 수화열이한 이 온도 균열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단면이 크다 보니까 내부의 수화열이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외부와 온도 차이에서 자, 표면이 당겨지면서 우리가 균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매스 콘크리트는 이 온도 균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축기염이나 수축기염도 사용하고 최대한 단위 시멘트량이나 단위 수량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게 사용을 해서 수화반을 최대한 적게 일어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재료를 갖다가 냉각시켜서 사용하는 게 보통 그걸 선행냉각이라 해요. 그러면 골재나 이런 온도를 그래서 재료를 냉각하는 걸 보통 선행냉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서 발생하니까 내부에 파이프를 묻어둬서 그 안에다가 냉수나 액체 가스를 주입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걸 보통 갈로식 냉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로식. 거기 나오는 갈로식 냉각이 파이프 쿨링 개념이 되는 거예요. 파이프에다가 냉수나 액체 가스를 주입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통 파이프 쿨링 갈로식 냉각이다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 표면이 이제 잡아당겨지니까 인장에서 균열이 생기니까 콘크리트 팽창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보통 안 생깁니다. 팽창하면 균열은 안 생겨요. 수축하기 때문에 균열은 잘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팽창 콘크리트를 한번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 대책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0페이지 보시면 자, 9번째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자, 내구성을 높여준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면 내구성을 높여준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이제 시간을 짧게 해야 됩니다. 보통 콘크리트는 25도 이상일 때 우리가 90분 1.5시간이었죠. 그리고 25도 미만일 땐 2시간 이내 콘크리트 탓을 하는데 내구성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30분 단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도씨 이상일 때는 자 60분이 되고요. 그리고 25도씨 미만일 때는 바로 90분 1.5시간에 콘크리트를 탓을 해서 더 짧은 시간에 우리가 콘크리트를 탓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슬럼프 개념 8번이죠. 슬럼프는 120mm 이하로 해주면 돼요. 보통 콘크리트 슬럼프 최대치는 150mm 이하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30mm 더 줄여주자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단위 수량도 적게 사용되죠. 그래서 175kg 이하로 1立方메다당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염화 물량 개념이 기본 일반 콘크리트는 0.3kg 이하에 썼죠. 1立方메다당. 그런데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0.2로 더 염화 물량도 더 줄여주셔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에 동결 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자, 보통 동결 융해를 받으면 거기에서 이제 균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해 융해를 받는 콘크리트는 강도가 크면 밀실해진다는 거거든. 그 밀실해짐으로써 우리가 동결 융해에서 나중에 균열 이런 걸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밀실하려면 강도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 기준 강도가 30메가파스칼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점 간략히 알아두시고 물 결합 대비도 적어야 되겠죠. 최대한 적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특수 콘크리트 파트까지 다루도록 합니다. 특히 특수 콘크리트는 최근의 흐름이 16회 이후로 바로 이거 종합문제 지문 형상밖에 안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집요학적으로 막 암기하실 필요 없고 큰 흐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